무라카미 하루키 걸작선 내겐 천사 같던 그녀. 바람의 노래를 들어라. 19. 이야기를 하자면 길지만 나는 21살이 된다. 아직도 충분히 젊지만 이 점만큼은 젊지 않다. 만약 그 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일요일 아침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옥상 위에서 뛰어내리는 수밖에 없다. 대공황을 다룬 옛날 영화 속에서 이런 조크를 들은 적이 있다. 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아래를 지날 때는 언제나 우산을 쓴다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에서 사람이 후두둑 떨어질 테니까 말야. 나는 21살이고 적어도 지금 죽을 작정은 아니다. 나는 이제까지 3명의 여자와 잤다. 최초 여자는 고등학교 클래스메이트였는데 우리는 17살로 서로가 상대를 사랑한다고 믿고 있었다. 해질녘의 수풀 속에서 그녀는 갈색 수리폰 슈즈를 벗고 흰 면 양말을 벗고 연두색 사카천의 원피스를 벗고 확실히 사이즈가 맞지 않는 걸 알 수 있는 기묘한 속옷을 벗고 약간 망설이고 나서 손목시계도 풀었다. 그런 뒤 우리는 아사히 신문 일료판 위에서 서로 껴안았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불과 몇 개월 만에 돌연 헤어졌다. 이유는 기억이 없는데 잊을 정도의 이유였다. 그 이후 그녀와는 한 번도 만나지 않았다. 잠 못 드는 밤에 나는 때때로 그녀에 대해 생각한다. 그것뿐이다. 두 번째 상대는 지하철 신주쿠역에서 만났던 히피풍의 여자였다. 그녀는 16살로 빈 털터리에다 잠잘 곳도 없었고 그런 탓에 유방조차 거의 없었지만 머리가 좋을 것 같은 반짝이는 눈을 하고 있었다. 그날은 신주쿠에서 가장 격렬한 데모가 일어난 밤으로 전차도 버스도 모든 것이 불통이었다. 그런 곳에서 어정되면 잡혀간다고 하고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그녀는 폐쇄된 개찰구 안에 쭈그리고 앉아 휴지통에서 주워낸 스포츠 신문을 읽고 있었다. 하지만 경찰은 먹여줄 테죠 뭐. 혼이 날 텐데 습관이 된 걸요 뭐.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그녀에게 한 갭이 주었다. 체육 가스 때문에 눈이 따끔따끔거리며 아팠다. 먹을 게 없나 보군. 아침부터 줘. 그럼 뭐든 먹게 해줄 테니 아무튼 나가자고. 어째서 먹여주겠다는 거죠? 글쎄, 어째서인지는 나로서도 알 수 없지만 나는 그녀를 개찰구 안에서 끌어내 인적이 끊어진 거리를 매주로까지 걸었다. 그 몹시도 말이 없는 소녀는 일주일 정도 내 아파트에서 머물렀다. 그녀는 매일 정오가 지나서 일어나 식사를 하고 담배를 피우고 책을 읽고 TV를 보고 때로는 나와 내키지 않는 섹스를 했다. 그녀가 가진 유일한 소유물은 흰 캠퍼스천의 가방으로 그 속에는 두꺼운 원두 브레이크와 2장의 티셔츠, 블루진 바지 하나, 더러운 석장의 속옷과 탑폰 한 상자가 들어있을 뿐이었다. 어디서 왔지? 언젠가 내가 그녀에게 물어봤다. 당신은 모르는 곳이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더 이상 입을 열지 않았다. 어느 날 내가 슈퍼마켓에서 식료품을 사가지고 돌아와 보니 그녀의 모습은 사라지고 없었다. 그녀의 흰 가방도 함께 사라졌다. 그 밖에 사라진 것이 몇 가지 있었다. 책상 위에 던져놓았던 몇 푼의 잔돈과 같은 박스에 든 담배, 거기다가 갓 빨아둔 티셔츠이다. 책상 위에는 노트를 찢어서 남긴 메모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나쁜 자식이라고 씌워져 있었다. 아마 나를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세 번째 상대는 대학 도서관에서 알게 된 불문과 여대생이었는데 그녀는 이듬해 봄방학 때 테니스 코트 옆에 있는 보잘것없는 잡목잎 속에서 목을 매달아 죽었다. 그녀의 시체는 신학기가 시작하기까지 아무에게도 발견되지 않아 꼬박 2주일간이나 바람을 맞으며 매달려 있었다. 지금은 날이 저물면 아무도 그 숲 가까이에 가지 않는다. 20. 그녀는 제 바에 카운터에 기분 좋지 않는 듯이
걸터앉아 얼음이 거의 녹아버린 전저엘의 유리잔 바닥을 빨대로 휘젓고 있었다. 오지 않는 건가 하고 생각했어요. 내 옆자리에 앉자 그녀는 약간 안심이 되는 듯이 말했다. 약속을 어기지는 않아. 일이 있어서 조금 늦어진 거야. 무슨 일이 있었나요? 구두 때문이야. 구두를 닦았던 거지. 이 농구한 말인가요? 그녀는 내 운동화를 가리키며 오심스러운 듯이 그렇게 말했다. 아버지 구두라고. 가훈인 셈이지. 자식은 모름지기 아버지의 구두를 닦을지어다 하는 어쨌어요? 글쎄 아마 구두가 뭔가의 상징인 모양이야. 아무튼 아버지는 매일 밤 도장을 찍듯이 8시면 귀가하시. 나는 구두를 닦아주고 그러고는 언제나 맥주를 마시러 뛰쳐나오는 거고 좋은 습관이군요. 그렇게 생각해. 아버지 발이 2개밖에 되지 않는다는데 언제나 감사하고 있지. 그녀는 킥킥 웃었다. 분명히 멋진 집안이로군요. 그럼 그런데 멋지지만 용돈이 없어 만약 준다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겠지. 그녀는 빨대 끝으로 진저애를 계속 휘저었다. 그래도 우리 집은 더 궁핍했어요. 어떻게 알지? 냄새예요. 부자가 부자를 냄새 맡아 알 수 있듯이 궁핍한 인간을 냄새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제이가 가지고 온 맥주를 나는 유리잔에 따랐다. 양치는 어디에 사시지?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요. 왜지? 훌륭한 인간은 자신의 복잡한 집안일 따윈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그렇죠? 너는 훌륭한 인간이니 15초 동안 그녀는 생각에 잠겼다. 그렇게 되고 싶다고 생각하고 싶어요. 상당히 진지하게요. 누구라도 그럴 테죠. 나는 거기에는 대답하지 않기로 했다. 그래도 이야기하는 쪽이 좋아. 어쨌어요? 첫째로 어차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둘째 나라면 그걸 아무에게도 짓거리지 않는다는 거지. 그녀는 웃으며 담배에 불을 붙이고 연기를 3번 토해내는 동안 묵묵히 카운터의 벽에 붙은 널빤지의 나뭇결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뇌종양으로 돌아가셨어요. 끔찍했어요. 만 2년을 고생했죠. 우리는 그래서 돈을 모두 써버린 거죠. 전혀 아무것도 남김없어요. 덕분에 가족들은 허물허물 공중분해되어 버렸고요. 흔히 있는 이야기예요. 그렇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는 어딘가에 사시나요? 연하장이 오니까요. 좋아하지 않나 보군. 글쎄요. 형제는 쌍둥이 여동생이 있어요. 그뿐이에요. 어디에 살지? 3년 광년 정도 먼 곳에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신경질적으로 웃으며 진저엘의 유리잔을 옆으로 밀쳤다. 좋지 못한 가족 이야기를 하는 건 확실히 좋은 일이 아니에요. 기분만 망쳐요. 마음 쓸 건 못돼. 누구든 나름대로 뭔가 문제를 안고 있는 거니까. 당신도 그런가요? 그래. 그럴 땐 언제나 세빈 크림병을 꽉 쥐고 우는 거지. 그녀는 재밌다는 듯이 웃었다. 실로 몇 년 만에 처음인 듯한 그런 웃음이었다. 그런데 어째서 진저엘 따위를 마시는 거지? 나는 그렇게 물어봤다. 설마 검주하고 있는 것은 아닐 테지? 그럴 작정이었지만 이젠 됐어요. 뭘 마시지? 차가운 백포도주. 나는 제이를 불러 새로 맥주와 백포도주를 주문했다. 그 쌍둥이 자매라는 건 어떤 기분이 드는 거지? 글쎄요. 묘한 기분이에요. 같은 얼굴에 같은 지능지수에다 같은 사이즈의 브래지어를 착용하고 언제나 질리게 돼요. 서로 자주 오인되었겠군. 네, 8살 때까지는요. 그해 나는 손가락이 9개나 되었으니 그 후론 누구도 오인하지 않게 되었죠.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콘서트의 피아니스트가 의식을 집중할 때처럼 양손을 딱 붙인 채 카운터에 올렸다. 나는 그녀의 왼손을 들어 다운 라이트의 불빛 아래서 주의 깊게 바라보았다. 칵테일 잔처럼 서늘하게 작은 손으로 거기에는 태어날 때부터 그랬듯이 극히 자연스러운 4개의 손가락이 기분 좋게 뻗어 있었다. 그 자연스러움 기적에 가까운 것이었고 적어도 6개의 손가락이 뻗어 있는 것보다는 훨씬 설득력이 있었다. 8살 때 전기청소기 모터에 손가락이 잠겼어요. 튕겨 나간 거죠. 지금 어디 있지? 뭐와요? 새끼손가락 말이야. 잊었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웃었다. 그런 질문을 한 사람은 당신이 처음이에요. 새끼손가락이 없다는 것에 마음이 쓰이나? 네. 장갑을 낄 때는요.
그 밖에는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전혀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다른 여자들이 목이 굵은 거나 정강이에 난 짙은 털 때문에 마음 쓰는 것과 같은 정도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은 뭘 하세요? 대학에 다니고 있어. 도쿄에서 말야. 방학이라 고향에 내려와 있는 건가요? 그래. 뭘 공부하나요? 생물학, 동물이 좋았어지. 나도 좋아해요. 나는 잔에 남은 맥주를 마저 비우고 튀긴 감자를 몇 조각 집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